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성균관대하고는 그래도 좀 왠지 애착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와 굉장히 친한 또그 선배님이 성균관대에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애착이 갑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이야기는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뭐 메타버스가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도 있고 사회학적인 영역도 좀 공존할 수 있는 학문 분야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게임의 재미를 활용한 동기부여하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게이미피케이션의 서두를 한번 예시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다양한 걸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어찌 보면 한국에서 정착을 좀 못하는 성향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했던 작업들이, 야, 저게 대학 교수가 저런 것도 해 싶은 작업들을 좀 했던 게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진짜고요.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또 지금 같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서 세 개 다 들으신 다음에 어떤 게 거짓말 같은지 한번 맞춰봐 주시는 가벼운 게임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창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장편 소설도 쓴 적이 있어요. 장편 소설 써가지고 이게 심지어 드라마의 원작으로 선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게임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게임의 어떤 기술적인 것도 관심이 생겼지만 또 배경음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툴로 배경음악 작곡해가지고 쓰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또 이런 상호작용, 게이미피케이션, 인간의 마음 이런 걸 좀 연구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런 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게임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 여러분이 보셨을 만한 방송 콘텐츠, 뭐 넷플릭스나 뭐 TV를 통해서 봤던 콘텐츠 중에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제작에 관여했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지금 우리 카메라를 다 거의 다 끄고 계셔가지고 어떤 표정으로 듣고 계신지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 그냥 혹시라도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계시면 줌 채팅창에 재미삼아 한번 맞춰보실까요? 2번, 2번. 한번 들어 계시는구나. 약간 유튜브도 아닌데 약간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거 봤더니 2번이 많고 1번, 3번 좀 있었어요. 정답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 가짜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1번, 3번은 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소설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단편 소설도 썼던 게 있고 단편 소설집을 제가 두 개 냈었어요. 하나는 혼자 냈었고 하나는 다른 저기 문인분들하고 낸 것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장편 소설 썼던 게 드라마 원작으로 KBS에서 구매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SF 소설. 근데 두 번째 음악은 제가 못해요. 저는 이제 음악을 듣는 건 좋아하는데 만드는 건 아주 뭐 전혀 소질이 없고요. 세 번째는 방송 제작도 일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콘텐츠가 혹시 오늘 함께 하시는 이제 약간 연배가 있으신 교수님이 들으시면 알만한 콘텐츠 중에 미스터 트롯 또는 좀 젊은 층 취향으로는 피지컬백 넷플릭스 콘텐츠 있죠. 이런 거 제작했던 회사가 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지금 보게 되면요. 제가 처음부터 별거 아니지만 세 가지의 보기를 들고 하나 맞춰보세요라고 했죠. 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진 않지만 사실은 이게 이 번호를 없앤 상태에서 제가 그냥 소개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저는 이제 김상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번호가 없었을 때보다 굉장히 좀 뭔가 집중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게임적인 기본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하는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갖고 하는 게 웅진이라고 하는 기업 아시죠, 여러분? 웅진. 웅진하고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웅진에서 이제 10인치짜리 태블릿을 가정에 빌려주는 건데 그럼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씁니다. 뭐 비대, 정수기 빌려 쓰는 것처럼. 근데 이것처럼 10인치 태블릿 이렇게 생겼는데 화면을 보면 이렇게 왼쪽에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버튼이 있죠. 동작 버튼, 방향 버튼. 게임 같은 거예요. 게임 같은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바타가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게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장면은 도서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미술관 미술관에 가서 아이들이 그림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실을 들어가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게임이 섞여 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공간이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공간이 있고 내가 있고. 근데 또 이게 공간만 있다고 재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공부하는 것들을 어떤 구조적으로 짜는 게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구조가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퀴즈를 냈던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키포인트인 이겁니다. 미션. 미션이 존재하는 거. 제가 아까 세 가지 중에 정답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 그것도 미션이고요. 조금 전에 화면을 보셔도 아이들한테 그날그날 뭐 할 거리가 뜹니다. 할 거리 중에 이제 게임처럼 의무적으로 꼭 해야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게임에서 보게 되면 미션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뭐 이렇게 세 개 선택해서 본인이 할 수가 있겠죠. 난이도나 취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건 내가 뭔가 생각할까, 뭘 할까, 그리고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거기서 생각과 선택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하는 모든 것들에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방송을 보시면 사실 이 구조가 약하죠. 방송 여러분이 소파에 기대갖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실 때 보면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생각을 요구하느냐? 아니에요. 생각의 요구량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게 거의 없죠. 머릿속으로 약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었으면 나는 저렇게만 했을 텐데, 일로 갔을 텐데. 하지만 직접 내가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그 태블릿 PC의 상황이나 저하고 했던 세 가지 중에 맞춰보기 상황하고는 우리의 생각이나 선택의 계획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어요. 편해요. 뭐 생각할 것도 별로 없고 선택할 것도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반면에 편하면서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재미있는 거 이것도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건 사실은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다 대학교 학생분들이 이상이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인데 너무 익사이팅하고 흥분돼 뭐가 있을까?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뭐 합법적으로 보장된 거 담배 피거나 술 드시는 거 또는 이제 뭐 마약류 같은 거 있죠. 마약은 솔직히 가만히 누워서 약만 이렇게 섭취를 해도 정신 상태는 막 익사이팅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게임의 재미하고는 결이 다르지만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 내가 능동적으로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로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피로도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즐거움, 재미를 느낀다라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어떤 경험에 체험자 입장, 유저 입장에서 미션이 존재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토론. 학생분들 혹시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주제 갖고 토론해봐라. 어떻게 토론이 되는지 뭐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토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4명, 5명 앉은 다음에 토론해.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좀 멀리 서 계시거나 교실 왔다 갔다 하면 아,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그쪽저쪽 하고 몇 명만 좀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약간 북학생들이 아, 나라도 나서야 되나 막 얘기하고 하는데 토론도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 그 안에 미션 구조가 없기 때문에 토론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 어떻게 토론을 시키냐면은 이렇게 교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각자 네모난 종이판이 있어요. 종이판을 보시게 되면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글자 써 있어요. 뭐 열정, 재미, 공감, 리액션 색깔마다 네 가지 판에다 글자가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마다 스티커북을 줍니다. 동그라미 스티커 50원짜리 동전만한 거.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처럼 질문 카드를 줘요. 그럼 학생들은 토론이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 질문 카드를 뒤집어 보면서 토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토론의 주제가 10개다 싶으면 질문 카드 10장을 제가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럼 막 섞어놔요. 그럼 첫 번째 약간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건데 돌아가면서 모더레이터가 돼요. 4명, 5명이 둘러앉았을 때.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랜덤 카드를 뒤집어요. 근데 만약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럼 내가 발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아, 참 제가 실제 쓰는 카드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피식피식 웃으면서 와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해요. 동네 치킨집에 60대 사장님께서 메타버스 어떻게 써먹을까 물으신다면. 지금 이쪽 분야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이게 실제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나 동네에서 치킨집 한다, 콘텐츠 한다, 중국집 한다. 다들 뭐 요즘에 IT 뭐 도입한다고 하는데 나도 메타버스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질문들. 또는 제가 실제 어떤 바닷가 마을 갔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울릉도에 있는 70대 어르신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가 뭡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여러분이 메타버스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죠. 근데 이야기 나누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발화를 시작했지만 옆에 사람도 서로 티키타카가 있겠죠. 그럼 대화를 하면서 저를 중심으로 상대방이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재미가 있었다, 또는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됐다, 열정이 느껴졌다. 자기 스티커를 떼어서 제 앞에 있는 네모난 판, 이걸 피드백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스티커를 떼어서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나머지 토론자들한테 그들의 리액션 칸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다 보게 되면 사실 분위기가 꽤 괜찮아집니다. 제가 이걸 국내 대기업들 있죠, 임원분들, 50대 중반 넘으신 그분들 토론 참 힘들어요. 그분들이 어떤 대안을 놔두고서 결정하는 거 있죠.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 이런 거는 피 터지게 잘 싸우세요. 자기의 어떤 그 경영 원칙이나 철학이나 이권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모호한 주제를 띄워놓고 얘기 나눠보려고 하면 되게 겸연쩍어 하세요. 예. 토론을 막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규칙을 주고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처음에 이거 무슨 장난 같은데라고 하시지만 막상 또 재밌게 하시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구조에도 미션이 있죠. 카드를 주고서 스티커를 붙인다. 이게 미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미션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미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인 이거. 피드백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피드백이에요. 앞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세 가지 중에 잘못된 거 한 가지 찾아보세요라고 맞추라고 시켜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1번, 2번 막 썼어요. 근데 제가 정답은 각자 알아보시죠 확 넘어갔어. 만약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속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찜찜하죠? 그게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거. 또는 적절한 인풋을 안 주는 거. 이게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일단 뭐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학교 현장만 봐도 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이제 교수 생활을 올해 18년 차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사실 학생분들한테 피드백을 잘 못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발표시킨 다음에도 뭐 잘했네 들어가. 또 시험 보고 난 다음에도 채점 결과 바로 안 알려주고 학점이 쭉 나왔는데 내가 왜 B인지 왜 A인지 디테일하게 몰라. 이게 피드백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피드백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몰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잘하고 못하고 간의 반응이 많아요. 근데 게임은 어떤가? 게임은 보통 거의 모든 게임이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을 3시간 즐기는데 3시간 다 마무리할 때 그때 결과가 나와. 이런 게임은 전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게임은 하다못해 아무리 단순한 게임도 버튼만 누르면 막 팡팡 터지면서 내가 제대로 때리고 있는 건지 뭐 점수가 올라가는 건지 계속 피드백이 뜨죠. 예. 즉 우리는 게임이란 구조는 사실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도파민 형태로 해서 사람을 붙잡아 놓는 에딕션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일상은 피드백이 또 너무 적어요. 또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웅진의 메타버스만 봐도 이게 피드백이 적절하게 깔려 있어요. 아이들이 그날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면 수치화된 포인트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아이가 만나고 있는 고양이 행동이 바뀌기도 하고 해서 뭔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진짜 수업에서 쓰는 것 중에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제가 이제 학교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공감하거나 이해하기가 좀 쉬운 예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뭐 조만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저는 이제 보통 기말고사만 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안 보고 그냥 수업을 하는데 저는 기말고사 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시험 보기 전전주에 들어가 제가 이걸 합니다. 보통. 문제 만들기 게임을 해요. 문제 만들기. 그러니까 만약에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분량이 뭐 200페이지다. 학생들한테 각자 이번 기말고사에 본인이 문제를 출제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한 문제씩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 30명의 학생이 있으면 30개의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신기한 건 30명이 문제를 만들면 겹치는 게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그 문제를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지에 쓰게끔 해요. 그냥 A3 용지에다가 객관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내가 문제를 만들면 한 15분 정도 줘요. 15분 정도 문제 만들고서 그다음 옆 사람한테 돌리게끔 합니다. 쭉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든 문제를 29명의 친구들이 푸는 거고 반대로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29명의 친구가 만든 29개의 문제를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통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기말고사 거의 전주, 심한 경우 전날부터 막 공부하잖아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본인이 시험 문제를 좀 미리 만들어 보면서 공부를 좀 먼저 하게 되는 습성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친구들이 만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가 사실 뭐 좋지 않은 문제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그 문제에 담긴 긍정적인, 부정적인 걸 서로 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또 어떤 가치를 느끼냐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약속을 해요. 이거 문제, 좋은 문제 나오면 내가 시험 문제 실제 내겠다. 만 전체가 30문제면 저는 진짜 약속을 그렇게 합니다. 한 네다섯 문제는 여러분이 만든 문제 중에 뽑아갖고 낼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혼자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문제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 때 학생들한테 체크하라고 해요. 이거 정말 최고의 문제다. 좀 그저 그렇다. 이건 아니다. 체크하게끔 합니다. 그럼 저는 최고의 문제 표시를 많이 받은 것 중에 뽑아서 4개, 5개를 시험 문제 딱 내요. 그러면 이제 장점은 학생들이 만든 문제를 보면서 저도 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있구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제가 정말 강조한 건데 아무도 문제를 안 내는 영역이 있어요. 아마도 학생분들은 짐작이 할 거예요. 몰라서 그죠. 강조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건 알 거예요. 하지만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시험 보기 전에 시간을 갖고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가르친다라는 게 제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도 서로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대로 저한테도 어떤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 즉, 게이미피케이션의 상호작용 중에 하나가 서로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서로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경험을 하고 배우거나 피드백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인간이 게이미피케이션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게임의 월드뿐만 아니라 이 월드 안에 존재하는 타인이 크게 두 덩어리로 분석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관련 수업에서 들어보셨을 만한 이론인데 리차드 바틀이라고 하는 그 RPG 게임의 거의 뭐 그루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 있죠. 게이머 타입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 모델. 근데 그 모델만 봐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 하나가 바로 월드하고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게임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타버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현실과 비슷한, 또는 현실하고 완전 다른 뭔가 세상이 있고 이 세상 내에서 내가 타인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쓰고자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월드만 제공해주고 타인하고의 상호작용 굉장히 취약하게 설계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익히 보셨을 만한 게임 영상 한 가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퀴즈. 여러분 이거 무슨 게임인지 아십니까? 학생분들? 여러분들 연령대는 저 학부생들이 좀 계신 것 같아고 그 전 연령대에 사고 올라오셨을 만한 게임인데 사실 이게 응대습이 성인들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30대, 40대, 50대도 하시는데 그쪽은 사실 인구 집단이 약간 적은 편이기도 하고 좀 의외로 샤이해요. 이게 참 문제가 저도 이제 사실 50이거든요. 나라에서 나이를 깎아줘가지고 딱 50인 건데 50인데 문제는 중간에 게임한다는 분이 잘 없어요. 주변에 참 웃긴 게 제 주변에 게임 연구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게임 연구자라고 하시면서 게임을 안 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전 이게 사실 참
놀라워요. 정말 심한 케이스에는 어떤 게임학과 관련된 교수님이에요. 코딩하고 근데 본인이 게임 설치하는 것도 못해요. 저는 이거는 사실 우리 학생분들 계시는데 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좀 이거 그랬어요. 여튼 이 동숲이 약간 샤이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좀 젊은 분들 또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맞아요. 동숲 동물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음악 자체가 정겹지 않아요. 좀 음악만 들어도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거죠. 이게 사실 뭐 당연히 IP 저작권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저는 IP가 풀린 것도 있고 때로는 IP에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어떤 교육에 쓴다든가 게이미피케이션을 그럴 때는 이런 IP의 힘, 스토리의 힘을 써보는 것도 좋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뭔가 상호작용할 때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설문조사를 학생들도 워낙 뭐 하다못해 개인 논문 쓰거나 또는 과제할 때도 에타에다 막 올려놓고 설문조사에다가 서로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설문조사가 좀 지쳐 있더라고요. 또 요즘엔 뭐 MBTI고 뭐고 너무 재밌게 조사하는 게 많다 보니까는 교수들이 물어보는 딱딱한 설문조사에는 응답을 굉장히 성의를 없게 합니다. 성의 없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 설문조사 제가 이렇게 바꿔서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줌 채팅창에 한번 링크를 보내드려볼게요. 제가 실제 수업에 쓴 설문조사입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각자? 줌 채팅창에 링크를 제가 날렸습니다. 링크, 혹시 못 들어가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늘 지금 녹화 중이니까 제가 그 화면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줌 채팅창에 보내드린 링크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조금 전에 또 동물에서 네, 복제 100개 왔어요, 제가. 100개 온 건데, 이건 수업에서 쓴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해서 돈을 벌고 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2주차 수업까지 잘 듣고 있군요. 멋져요. 근데 그쪽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이게 동습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상대방 이름 입력하게 하잖아요. 제가 여기다 이제 입력한 오늘 홍균관, 난 홍균관이다. 네, 입력을 해요. 이제 다음 하면은 대답을 해요. 역시 그렇죠. 기억하고 있었어요. 개뿔 기억은 뭐랍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알아보는 건지 당연히 모르죠. 잠시 생각이 좀 안 났던 거지. 근데 그쪽에 공부하는 과목이 뭐였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네. 그럼 또 얘가 얘기가 있어요. 맞다, 맞다.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기억이 좀 그래서. 그건 그렇고 어서 너굴님에게 가보세요. 너굴님이 입주민들에게 물어볼 게 있다네요. 뭔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너굴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너굴마트 운영하는 그 사치가 없자 같은 걔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면 이렇게 또 너구리가 드디어 또 만났어요. 코로나 속에도 공부하는 게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네요. 근데 이 섬에는 학교가 없어요. 입주민들끼리 학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미션을 툭 미션 투 미션 투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물어봐요. 네 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학교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떤 입주민과 한 팀이 되고 싶나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찾아보라고. 봤더니 이제 이건 제 감성으로 쓴 이름입니다. 파파스머프, 재석이, 받침이, 꼼꼼이, 호동이, 셀럽이, 안정이, 격식이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좀 같이 일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실제 한번 진지하게 골라볼까요? 저는 오디오 끊기는 걸 불안해하는 입주민. 이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굉장히 사실 MBTI상 I거든요. 대문자 I. 그래서 약간 외향적인 분이 계신 건 좋은데 너무 그분이 막 에너지 쏟아주시면 제가 기가 빨려갖고 못 버티겠어요. 저 너무 대문자 I다 보니까. 그래서 재적인 제 취향은 아니고 우유부단. 우유부단 그딴 거 없는 사람. 결정 잘. 저 이런 분 좋아요. 제가 좀 우유부단해가지고 결정 분은 하파스머프 고르고 그다음에 잘 받쳐주는 것도 제가 잘하니까 됐고 어, 성과 달성. 큰 애는 그렇죠. 소동이 같은 타입이 괜찮겠죠. 그다음에 잘 배려해주는 타입. 이런 거 좋아요. 딱 세 명 골랐어요. 그럼 넘어가 제가. 세 명 하고 하겠다. 다음. 그러면 또 물어봐요. 역시 그런 입주민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자신이 어떤 입주민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대답을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사실 이거 중에 뒤에서 좀 받쳐주는 거를 잘하는 편이에요. 네. 음, 어디 갔더라? 네. 여기. 네. 받침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하면 내가 의견을 고려해서 팀을 내 맘대로 결정해 줄게. 라고 하고서 이제 제출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따가. 학생들한테 이걸 뿌리면 저한테 이게 엑셀로 넘어오죠. 당연히 구글 폼을 만들고. 이거 바탕으로 이제 어떤 팀을 편성하거나 수업에 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얀색 종이에 이름 쓰고 학번 쓰고 이게 응답하는 거. 물어보는 건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 만한 어떤 IP를 쓰고 이야기 구조 좀 집어넣어서 또 조금은 더 흥미롭게 해볼 수가 있는 거. 사실 이것도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조금 더 확장된 버전 중에 하나가 제가 황야의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실제 시험 볼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이 과정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으면 이거를 클릭하시기가 QR을 찍으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황야의 신입사원 좀 실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QR을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글에 황야의 신입사원 검색하시면 이렇게 떠요. 이 홈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제가 설명하는 건데 이건 라이브 액션 롤 플레이. 내가 실제 물리적인 역할을 맡아갖고 뭔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리니지 같은 롤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의 본캐를 가지고서 실제 세상에서 라이브 액션 해보는 거. 이런 장르인데 이걸 약식으로 만든 거예요. 약식으로 왜 만들었냐면요.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를 보거나 하는 겁니다. 케이스를 보면 이런 교과목에 뭐 기술 교육과 관련된 좀 테크니컬한 매니지먼트를 배웠던 과목인데 쭉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줌 채팅창으로 또는 카카오톡방으로 제가 시험 링크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을 이걸로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The Rookie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의 꿈 중에 저런 게 있죠. 내가 졸업하자마자 멋진 기업에서 스카우트회가 나를.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만들었던 샘플이 당시 미생이란 드라마를 제가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그 IP를 또 이렇게 베껴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맥락이 있습니다. 예. 당신의 이름이 뭐였더라? 여기 윤관이 윤관이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가 또 대화가 돼요. 당시장이 맞다. 너 어느 회사 취업하고 싶니? 회사 골라서 갈 수 있어.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랑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아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진행이 블라블라 되는데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메시지 보면 삼전이 다시 1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실제 우리 성균관 내가 또 삼전하고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핵심은 뭐냐면 시험 문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데 이거 시험에 대한 준비 사항이고 실제 진행하고 나면 시험 문제가 떠요. 시험에 대한 주의 사항이나 어떤 평가 기준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떠서 이 중에서 이제 답을 블라블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 학교에 시험 보려고 만들었던 건데 참 웃긴 게 저희 졸업생이 이거 연락 온 적이 있어요. 몇 명한테. 후배들이 이렇게 시험 본다는 걸 자기도 재밌어가지고 해봤다. 근데 제출한 거에 진짜 답안을. 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너 왜 이걸 했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후배들이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본인도 흥미삼아 해봤는데 재밌어서 끝까지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뭐 시험이라는 게 사실 저도 그렇지만 가장 좀 고통스러운 경험이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뭔가 힘들죠.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시험이 재미있어지진 않아요. 근데 시험을 무조건 이 정도의 스트레스로 시험을 보는 게 늘 좋은 건가? 조금만 낮춰서 시험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색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굉장히 이제 확대해 놓은 버전이 제가 수업에서 하는 것 중에 학생들 집단 상담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콘텐츠냐면 지수 이야기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 소설도 쓴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썼던 소설 중에 학생들을 위한 소설이 있어요. 발표된 소설이 아니라 수업용 소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짝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야기는 지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고향은 춘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강원대 산업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지금 2학년이니 그게 벌써 1년 반은 지났습니다. 왜 상공과를 선택했냐고 물어보시면 부끄럽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성적에 맞춰서 선생님이 권한 학과 목록 중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략 공대의 지휘자, 여러 산업 과목을 융합하는 학과라는 정도만 알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학과를 택한 게 부끄럽지만 사실 뭐 제 친구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과를 택했다 보니 요즘 들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2학년 되어서 전공 과목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수학, 특히 통계를 많이 다루는데 따라가기가 너무 벅찹니다. 지휘자, 융합 이런 단어만 듣고 엄청 새롭고 신기한 것들만 많이 배우는 게 아닐까 기대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적성과 잘 맞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컴공과 친구를 최근에 우연히 만났는데 뭔가 신기한 거 만들고 재미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3학년 때 컴공으로 전과를 하면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아니면 수학을 조금 더 피해서 경영대로 옮기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면 3학년까지 그냥 현재 상공과를 더 다녀볼까요? 선택지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실제 수업에서 원격 수업할 때 써요. 이걸 온라인 수업할 때. 오프라인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보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할 때 뭔가 약간 RPG, MMORPG 같은 느낌이 나면서 몰입도가 확 증가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수강생이 뭐 100명, 200명 수업에서 하게 되면 꽤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한다는 걸까? 그러니까 실제 진행을 살짝만 몇 단계까지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제 진행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데 제가 오늘도 도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구를 키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려서 몇 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줌 채팅창으로 다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링크를 드리면 그 링크에다가 여러분이 응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줌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날렸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해주세요. 줌 채팅창을 들어가 보시면 아까 했던 이야기에 이어지는 세 가지 선택지가 뜰 겁니다. 이 학생이 여러분 각자 비슷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과는 다르지만. 그럼 이 학생한테 나는 콩경으로 전과해라, 교양대로 전과해라, 아니다. 너 그냥 여기 한국과에서 버텨야 돼. 세 가지 중에 선택지. 이게 약간 게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또 아이템이 있으면 방패를 살지, 갑옷을 살지, 칼을 살지, 아니면 일단 더 쌓아놓을지. 그런 사람은 사실 비슷한 겁니다. 근데요, 이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따라오는지가 체크가 그때그때 돼요. 지금도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5명 응답을 빨리 했는데 나머지 응답을 아직 못하고 있으면 뭔가 뭐 컴퓨터에 장애거나 잠깐 자리를 비운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이 속도하고 지금 안 맞게 지금 뭔가 따라오고 있게 한 겁니다. 내용 켜보겠습니다. 지금 9번이 선택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또 이게 흥미가 와요.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홍인관대 실감미디어공학과 구성원분들은 어떤 거를 많이 선택했을까? 공대 관점이잖아요, 지금 그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대로 인식하고 있어서 공학과니까. 아, 홍공으로 전과한다가 3분의 2로 압도적으로 지지 많이 받았고, 야, 경영대는 아무도 선택 안 했었지. 그다음에 상공과는 3분의 1 정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 좀 제가 뭐 선택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섭섭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정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물어볼 때마다 달랐더라고요. 제가 이제 250명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규모 집단으로 이런 거 할 때 수업할 때 그러면 의견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좀 나가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지수 이야기니까. 그럼 지수가 성과를 전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까지만 살짝 한 번 더 한 단계만 가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지수는 저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컴공으로 무사히 옮겨서 3학년의 첫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운영체제, 알고리즘, 그래픽스 이런 과목들을 들었는데 솔직히 멘붕이 왔습니다. 알고리즘 그래픽스는 완전히 수학입니다. 특히 그래픽스는 제가 썩 좋아하지 않았던 기하, 벡터로 도배된 과목입니다. 알고리즘은 재미는 있는데 과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해내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컴공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 취업 편차가 꽤 큽니다. 컴공적 일자리가 많은 건 맞는데 실력에 따라서 대기업부터 정말 작은 기업까지 진출 경로가 다양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잘 짜는 친구들 보니까 솔직히 기가 많이 죽습니다. 세 학기만 더 지나면 졸업인데 이래가지고는 제가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상공과에 계속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공을 다시 복수 전공으로 공부해서 그쪽에도 취업할 기회를 열어놓을지 아니면 그냥 컴공에 올인을 하면 좋을지 여기서 이제 양갈래 길이 있었죠. 이렇게 또 집단으로 물어봐서 계속 경로를 타가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경로만 계속 타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익명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왜 나는 1번 경로 또는 2번 경로 선택했는지. 그럼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서로서로. MMORPG의 특성이 상호작용 때문에 즐겁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월드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월드를 깔아놓은 뿐이에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끼리 1번 선택한 사람이 소수고 2번이 다수야. 그 1번은 막 답답한 거예요. 이 바보들. 1번이 더 좋은 선택이네. 그럼 이제 물어보면 막 익명으로 마치 유튜브에 댓글 붙이듯이 이야기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MMORPG에 상호작용하는 건 너무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건데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도 얼핏 보면 MMORPG랑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세계관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지만 월드가 있죠. 그러면 게임적인 상호작용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가지 어떤 스토리 들어가는 걸 봤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 동물의 수, 지수 이야기, 황야의 신입사원 공통점은 이겁니다. 스토리.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건 영화를 보건 모든 것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게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메타버스 내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할 때 스토리가 없으면 단순 반복 작업일 뿐이에요.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몰입하는 재미나 어떤 장기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의미의 근간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꼭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쯤에서 제가 저작업을 한번 해볼까. 사실 준비한 이야기는 더 있는데 여기 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게이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시간이 길진 않아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 좀 어려워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걸 오늘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싶으신 게 있으면 지금 줌 채팅창에 링크를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지금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뭐 별도의 로그인 과정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질문을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떠 있을 겁니다. 그 창 클릭하시고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이미피케이션 성공적으로 활용한 교육의 사례. 사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어떤 그 보드게임 같은 거 형태로 해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10년 가까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웅진의 플랫폼 있죠. 웅진 플랫폼도 상업용 플랫폼이거든요. 한 달에 10에서 15만 원. 물론 아이들이 직접 돈을 내는 건 아니죠. 부모님이 돈을 내는 거지만 그렇게 쓰고 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에요. 스마트 학습 플랫폼 중에. 굉장히 성공적인 교육의 사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런 건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저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재밌게 게임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런 거에서 하다못해 뭐 플랫폼을 만드는 거 당연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저는 이제 앞서 보드게임이었던 교구를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그런 교구 제작에 사실은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학내에 그런 예산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수업 중에 쓰는 거는 다 사비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예산을 따오기도 애매하고 복잡하니까 집행도 안 돼요. 즉 게이피케이션이 오히려 민간 기업 또는 이렇게 어떤 사교육 쪽에서는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데 가장 교육의 근간인 뭐 초중고 대학 교육에서는 그거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게이피케이션 정의는 일단 학술적인 정의를 좀 딱딱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런 거예요. 게임에서 갖고 있는 재미 요소, 메카닉스, 규칙 이런 것들을 게임 외적인 영역에 접목하는 것. 근데 이 문장은 하나지만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맥락인데 게임 외적인 영역, 게임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공부, 일하는 거, 뭐 공공 서비스, 병원 치료받는 거, 군에서 복무하는 거, 다 이게 게임 외적인 거죠. 근데 게임 외적인 거의 특징을 여기는 뭐로 정의한 거냐면 재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재미없는데 그걸 왜 할까? 시켜서 하거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급여를 받고 사회 가치를 만들고. 공부를 사실 어렸을 때 왜 하냐고 하면 시켜서 한다라고 애들이 해요. 그런 건데 이걸 재미있게 만드는 거. 근데 그럼 재미라는 게 되게 모호하니까는 게임이 갖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규칙 여기서 재미가 있을 거야.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뭐 피드백이다, 미션이다 이런 것들이 게임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규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게이미피케이션 활용한 강의를 준비할 때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고 계신 슬라이더 외에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주로 슬라이더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했던 구글 폼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뭐 패들릿 같은 도구도 쓰고요. 패들릿.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라고 해서 퀴즈 게임 같은 도구도 쓰는데 사실은 이제 다양한 도구를 쓰기 조금 조심스러우면은 도구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면 학습자분들이 정신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도구를 통해서 수업하는 걸 디자인하는 문제가 이 도구가 뭐 유료화되는 경우도 있고 하면은 비용 부담이 좀 복잡해져요. 제가 아까 이제 이런 예산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만 이제 슬라이드도 그냥 개인 결제해서 쓰거든요. 1년에 10몇만 원 내고서. 근데 이제 뭐 투자하는 게 아까운 건 아닌데 이런 걸 많이 쓸수록 교수님이 사비 지출이 커지니까 이게 학교 단위로 결제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도구를 많이 쓰기보다 몇 개의 도구를 좀 쓰다 보면은 약간 그 좋게 말하면 팁이고 약간 이거 흔히 표현으로 약간 이렇게 잔머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원래 아까 했던 그 지수 이야기 분기점 만들어가는 것도 이 도구가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만들어진 도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질문 연달아서 붙이게 되면 분기점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써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메타버스가 서비스 용어이다 보니 VR, AR 등 구체적 요소 기술 등은 계속 연구되고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요새 금기어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의 문제를 뭐라고 보시는지? 예.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걸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뭐 사실 좀 VR의 원천 기술 연구하고 그랬던 거는 별로 없어요. 전 VR을 이제 옛날 박사과정 때 양한 씨가 연구 측면에서 또는 HCI 측면에서 연구했던 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약간 다른 맥락으로 보게 되면 메타버스가 사실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은 포인트는 뭐냐면 투자자분들입니다.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메타버스가 막 뜬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주식 샀다가 빅테크 기업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당연히 메타버스 주가도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니고 여기서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분노심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의 기대치인데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자꾸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기대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도구를 쓰고 완벽하게 몰입될 수 있는 3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메타버스는 조금 더 보편성이 많이 있는 기술이에요. 이미 스마트폰 기반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거보단 VR의 3차원 공간을 기대하는데 아직까지 장비나 물리적인 구현 수준이 안 따라다 보니까 여기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거죠.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기관도 잘못을 많이 했는데 정부나 일부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할 때 잘못했던 부분은 너무 공학적으로만 접근했어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공간과 경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전략을 짜고 디자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제가 봤던 프로젝트들을 보게 되면 땡땡시다. 땡땡시 메타버스 빨리 해야 돼. 경쟁 지자체에서 했어. 그러면은 발주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2달 만에 만들 수 있는 업체. 그 업체가 하는 건 지자체 청사 도면 갖다 베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만들어놔요. 도대체 이 메타버스도 청사에 누가 들어와서 뭘 할지에 대한 걸 아무런 정의가 안 돼 있어. 아무런 계획도. 그냥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이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메타버스가 뒤로 갔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들이 기업들 차원에서 사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아까 웅진하고도 하고 있고 롯데그룹하고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제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뭐 피지컬 백과 같은 콘텐츠를 메타버스화해서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 10만 명이 동시에 피지컬 백 같은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준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기술 또는 이 서비스 모델 자체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팔로가 넓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기대치의 갭이나 또 투자 부분에 있어서 문제, 또 정부 기관 잘못된 드라이브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좀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은 없지만 동물의 숲에 제가 좋아하는 게임,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어쌔신 크리드라 암살자 게임, 유비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인데 제가 그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고증이 너무 섬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윗글에 동의합니다 하시는데 윗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콘텐츠의 경우는 게이미피케이션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산업, 사회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교육 내용을 단발적이거나 휘발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콘텐츠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어떤지. 그렇죠.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 제작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물리적인 제작 원가를 떠나서 디자인 과정 자체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쓸 무언가의 게이미피케이션 접목하는 건 당연히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슈가 되죠. 실제 기업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하거나 안 하거나를 보게 되면 이 맥락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대규모로 투자해서 많이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하고 한 3년째 했던 프로젝트가 뭐가 있냐면 삼성의 전체 계열사 직원들이 쓰는 합숙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름이 CIC 스퀘어, CIC 제곱이라고 표시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삼성이 이걸 팬데믹 이전에 몇 년 동안 투자해서 만들었고 우연히 팬데믹이 터지는 그 시점에 플랫폼이 런칭됐어요. 이 플랫폼이 사실은 삼성이 엄청나게 직원들이 많은데 그들이 서로 직급도 복잡하고 막 업무도 다른데 편하게 소통하면서 서로 지식을 나눠주고 배운다.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접근 자체가. 거기서 이제 저희 팀이 같이 했던 게 어떤 게임적인 경험이었어요. 게임적인 경험치를 넣고 이 경험치도 소통과 학습이라는 맥락으로 또 분화시켜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경험치를 얻을 수 있도록 막 세부적 디자인해가지고 플랫폼에 탑재를 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실제. 물론 완벽한 플랫폼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어떤 교육용 또는 업무용 소통 플랫폼보다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용하는 사람도 규모가 크고 많이 쓸 것이고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단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런 것도 있어요. 단발적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외면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저런 게 있어요. 어떤 뭐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담배꽁초 같은 걸 안 버리게끔 행사를 하고 싶다.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캠페인. 한 달 동안 캠페인이니까 뭐 게임 패키지까지 느끼는 예산이 빡빡해.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에 뭐가 있었냐면 그런 거 캠페인을 할 때 쓰레기통 디자인을 바꿨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정당 투표를 전 기억하는데 두 정당에 대해서 보팅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쓰레기통을 두 개로 만들어 놔서. 그럼 여러분만 해도 만약에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여기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약간 좀 불편한 정당 두 군데가 있어서 투표하는 거 막 점수가 올라가. 그러면 그냥 바닥에 던지거나 그냥 주머니에 꽂고 말고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했던 캠페인이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꽤 있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할 때 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질을 흐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재미가 중요하긴 하지만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중요한 건 의미가 더 중요한 건 맞아요. 의미를 서포트하는 게 재미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재미는 있는데 하고 났더니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경험인지 의미를 못 찾겠어. 이거는 잘못된 설계입니다. 이건 마치 이제 우리가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오버 트레이닝인가 해가지고 다치거나 오히려 근육량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랑 저는 비슷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수업자를 준비한 거의 뒷부분으로 마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사례는 이런 거예요. 뭔가 아바타가 쭉 떠져 있죠. 아까 제가 게이미피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툴을 쓰냐고 했을 때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던 도구인데 이겁니다. 어떤 도구냐면 클래스 1, 2, 3이라는 툴을 제가 많이 써요. 실제 버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 목록이 쭉 떠 있죠. 실제 지금 이번 학기는 아니고요.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몇 학기 전 클래스예요. 그럼 학생들을 만약에 클릭하겠습니다. 이상길, 이용주, 조서연, 만약에 으스 여러분 뭐가 반응이 오는데 이 친구들의 점수가 올라가요. 1포인트씩. 경험치가 올라가요. XP가.
수업 중에 뭐 누굴 도와줬다, 답변을 했다, 질문을 했다, 다 좋은 경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 아바타가 있고 자기 경험치를 쌓아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자리 배치됩니다. 자리 배치해서 팀별로 1조, 2조, 6조 이렇게 해서 으쓱을 줄 수도 있어요. 좋은 방법까지. 열어놓으면 12명의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에서 개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포인트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수업에 쓰는 방법 중에는 이런 포인트를 갖고서 뭔가 학생들이 추가적인 베니핏을 얻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 했던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은하가 1포인트고 금화가 10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은하가 1포인트고 금화가 5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카드가 있는데 밑에 있는 카드는 금화 하나, 중간에 있는 카드는 금화 두 개, 위에 있는 카드는 금화 세 개죠. 5점짜리, 10점짜리, 15점짜리 포인트를 주고서 교환해 갈 수 있는 혜택권이에요. 수업 시간. 어떤 카드냐면 이런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팀 활동할 때 조교의 도움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카드. 이런 카드. 5포인트만 내면 사갈 수가 있어요. 공대에서 실습 같은 거 할 때. 아, 내가 수업을 열심히 참여해서 경험치가 올라가면 이걸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쓸 수 있겠구나. 수업 중에. 수업 자체를 일종의 MMORPG처럼 디자인했던 케이스입니다. 참 여기서 이제 왼쪽 오른쪽 카드 중에 제가 재미삼아 하나만 열어볼 거예요, 여러분.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 어떤 걸 열어볼까요? 줌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찍기 따라서 열어보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신 1번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1번을 열어보겠습니다. 왼쪽 거. 왼쪽 건 어떤 카드가? 왼쪽을 열어보면 어, 최근 3년 동안 시험에 출제한 문제들에 대한 족보, 교수가 직접 제공해 준 족보. 이게 믿을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족보를 제가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기에는 답안은 없어요. 이건 왜 줄까? 레벨 2니까 무려 10포인트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이제 수업에서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족보를 학기 초에 제가 준 적이 있어요. 전체 학생들한테 싹 다 PDF 같은 걸 올리거나 카피해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걸 중요하게 안 보더라고요. 근데 족보를 이렇게 나의 노력이 들어가서 10포인트를 쌓아서 바꿔가야 돼. 그러면 내 노력이 개입된 거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게임에 있는 아이템이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받은 방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그냥 그림 하나일 뿐이거든요, 이게. 네. 의미를 집어넣는 겁니다. 또한 재밌는 건 이렇게 족보를 받아가면 학생들이 수업 족보를 열심히 카피해 주더라고요. 커피 마시고 카피해 주기도 하고 그냥 친구랑 친구 카피해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받은 족보를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포인트를 소비하는 뿐만 아니라 이 보상을 통해서 더 학습자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이런 카드를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 작업도 해요. 다음 학기에는 어떤 마법 카드를 만들어 볼까? 그럼 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런 뭐가 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이런 어떤 말랑말랑하게 네임 짓는 걸 잘하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이런 것도 가끔씩 해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이걸 다음 학기에 또 이렇게 투입하는. 즉 학생들을 플레이어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드는 디자인, 마스터의 관점으로 놓고서 이 판을 짜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MMORPG 세계관이죠. MMORPG의 유명한 구루들이 했던 말이 있죠. 나는 판만 깔았을 뿐이다. 이야기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거다. 이거 블리자드에 있던 분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전 그 세계관이에요. 딱. 나는 판을 깔았지만 이들이 직접 포인트 제도, 마법 카드를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자기들만의 학습의 세계관을 완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션, 그다음에 피드백, 그리고 서로로부터 배우고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아까 이런 포인트, 카드 이런 걸 통해서 들려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최고의 보상은 물질이 아니다. 인정이죠, 인정. 내가 뭔가 레벨이 올라간다. 상대방한테 뭔가를 받았다. 아니 인정. 5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게임피케이션 환경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도 없는 경우. 일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많은 과속담당 카메라가 달려있지만 그거는 미션도 아니고 피드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저 벌점만 때려붓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이 5가지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희대에 있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